요즘 젊은 엄마 아빠들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경력이 단절될까 봐 여성들이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 생활까지 합니다. 아이를 기르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인데 그게 뭐 직장 생활을 겸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예? 뭐 생활비가 달이 지나간다고 저절로 통장이 들어오지 않아요. 아파도 출근해야 되고 피곤해도 나가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도 출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밤새도록 아야아야 앓으면서 낮이 되면 나가서 일하고 때가 되면 야야 나는 먹었다 나는 배부르다 너나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자식들을 다 키웠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렇게 둥지를 보호하고 자기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좀 더 고상한 말로 하면 사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늙고 병들어 외롭게 떠나는 것이 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동물도 사람도 다 비슷한 사이클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생로병사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일생입니다. 한 번 가는 것입니다. 순환하거나 윤회하지 않습니다. 한 번 살아가는 생애 속에 무엇이 보람되고 복된 것인가? 물론 자녀를 키우는 게 힘들지요. 부담스럽지요.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환경이. 그러나 그때그때 힘들지만 그때그때 자녀가 주는 청량제와 같은 기쁨, 삶의 용기를 생기를 불어넣어준 그때 그 기쁨, 그리고 인생이 늙음할 때 노후가 돼서 한 번씩 찾아오는 자녀들의 그 보람 기쁨, 그런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에 대한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번 1절, 4절, 6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에게 자식의 자식의 대를 이어가는 축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대를 이어가는 이런 번성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국가의 가장 큰 아젠다인 저출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그동안 기도하며 책을 보고 느꼈던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작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78%였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을 만났습니다. 그 시장님이 저에게 한 얘기입니다. 목사님, 이렇게 우리가 힘을 쓰고 애를 썼지만 서울의 출산율은 0.59%입니다. 서울에 그렇게 사람들이, 청년들이 많이 와 사는데 애를 안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 정책이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산은 작년에 0.72%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가 도시든 농촌이든 다 합쳐서 사람이 태어나는 숫자가 0.78이라면 쉽게 얘기하면 100쌍이 결혼하면 청년들 200명이 살아요. 젊은이 200명이 살면서 78명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완전히 나라가 쇠퇴하고 늙어간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OECD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가 됐습니다. 10년 전 2013년에 43만 6천 명의 신생아가 태어나서 1.19%, 그나마 1%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해 태어난 아이가 25만 명 정도로 0.78%가 됐습니다. 그 다음 또 보겠습니다. 그래서 2047년이 되면 학자들은 빨간 부분, 우리나라의 지도에 수도권 제외하고 몇몇 곳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다 지방이 소멸할 수 있다는 이런 통계를 내놓고 있습니다. 지방이 이제 노인들만 사는 곳이 돼버리는 것이죠. 지역 경제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연금을 걸어 살아가는 사람들만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무슨 태풍 경고의 지도가 아닙니다. 지방이 지자체가 역할을 못하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채 20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세요. 제일 밑에 그래프가 있는 것을, 막대 그래프가 있는 것을 보면은 OECD의 주요 국가 중에서 제일 다생산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약 2.90%, 한 가정에 3명의 자녀를 이스라엘은 놓고 있습니다.
미국도 다 극복했습니다. 1점 이하로 떨어졌던 거 독일도 프랑스도 일본도 다 1.23, 1.5로 다 극복했는데 우리나라만 계속 0.78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우리나라에 데드크로스가 왔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출생하는 28만 명인데 사망하는 사람이 37만 명이 됐습니다. 점점 사망자가 자연스럽게 많아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유엔에서 그 나라 국민의 65세 이상 되는 사람의 숫자가 7% 정도가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부르고, 국민의 14% 정도가 되면 65세 이상이 14%가 되면 고령 사회가 되고 20% 이상이 되면 초고령 사회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던 프랑스는 우리는 아주 단명할 때 1864년도에 국민의 7%가 65세 이상이 돼서 고령화 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14%가 될 때까지, 고령사회가 될 때까지 옆에 나왔지만 11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령사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령사회 14%, 20% 갈 때까지 39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지금 프랑스는 초고령사회가 됐습니다. 미국은 2차 대전 와중인 1942년도에 7%를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14% 가는데 7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지금도 초고령 사회는 아닙니다. 2036년에 20%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있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 후진국이기 때문에 의료시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초고령 사회가 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2000년도에 7%가 됐습니다. 그럼 이때부터는 초고속 KTX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의료보험이라든지 좋은 약이 늘 선전하고 이렇게 사람들의 건강에 관심이 가면서 우리가 7%대 14년 갔는데 프랑스가 115년, 미국이 73년 걸렸던 것을 17년 만에 도달했습니다. 17년 만에. 전 세계에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는 8년 만인 전해년에 2025년 되면 우리나라 국민의 20%가 65세 이상 늙은 사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고령화 속도가 빠르다고 하는 것이 우리 굉장히 시급성과 위험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지만 학령인구라고 하는 것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아이들 6세에서 한 19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다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공부하는 아이들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대학생도 아니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찾아봤는데 1986년도에 1000만 명이었습니다. 학생들. 그때는 여러분 기억나시기, 여러분 다 공부할 때 아들이 워낙 많아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눴습니다. 한 반인데도. 그 기억 안 나는겨? 막 운동회 하면 온 동네만 막 개까지 다 와가지고 말하면 복잡해가지고 온 동네만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떠들썩입니다. 지금은 농촌에 면단에 학교 가보세요. 운동회도 썰렁하고 아이들 없어요. 부모 가는 사람 없습니다. 금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생이 없어서 147개가 문 닫았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우리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의 학교 중에서 병설 유치원도 폐교했습니다.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원래 학령 인구가 54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딱 1986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학생들 수가 급감했습니다. 유치원이 한 몇 년 동안에 8,000개가 문 닫았습니다. 어린이집이. 학생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현재 고등학생들 숫자가 39만 명이에요. 현재 고등학생들. 근데 2년대 대학을 포함해서 4년대 대학의 입학 정원이 얼마냐? 51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전원이 가도 12만 명이 충원할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마다 남아는 사람 오라고 이상한 프로그램 만들어가 오케바리 남아는 사람도 받아주고 있어요. 시험점은 100% 합격입니다. 합격입니다. 공부 필요 없습니다. 시험점 100% 합격입니다. 학생 수가 충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15년 내에 대학에 수많은 대학이 사라집니다. 사라집니다. 저 많은 고급 인력이 어떻게 될까? 너무나 걱정스럽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 정부는 그동안 뭐 했느냐?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안 했느냐?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0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을 지금까지 4차 연도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가요. 예. 그래서 추진하는 가계 이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과제가 96개에서 44개까지 늘어나 놓고 정책을 해왔습니다. 얼마만큼 들었냐? 3차까지 약 250조를 쏟아부었습니다. 249조를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쏟아부었습니다. 근데 계속 마이너스 가고 있습니다. 4차, 4차 기간 동안에만 예산이 196조, 약 200조를 쏟아붓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4월까지 통계를 봐도 금년 연말에는 24만 명이 되기도 어렵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생아 출생이. 그럼 이렇게 많은 돈, 450조, 500조를 들여가지고 했던 정책이 왜 이렇게 됐느냐? 이건 실패한 것이죠. 실패한 것.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분석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었어도 정책에 실패했을까? 이 원인 분석이 참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그리고 날카롭게 해야만 그 다음에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 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했는지 정부에서 원인 분석하지 않고 있죠. 않고 있죠. 계속 예산만 세우고 있죠. 자, 1 하면 내 혼자 하지 말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1.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책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짰는데 99개에서 50개까지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100개를 만들어 놓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이에요. 선택과 집중에 우리 정부가 실패한 거예요. 출산이라고 하는 여기에 정책을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여러 가지를 늘어나가 각 부처마다 예산을 짜가지고 예산을 많이 세야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되는 게 없는 것이에요. 출산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출산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청년의 삶의 질, 개인의 성취 등 젊은이들의 복지를 의식한 정책을 했습니다. 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표를 얻기 위해 청년의 표를 얻고 싶어가지고 발광을 하면서 청년들에게 뭐 일자리 주겠다, 청년들에게 학자금을 대주겠다, 청년들 밥을 뭐 1,000원짜리 먹게 하겠다. 그게 하고 출산하고 뭔 관계 있어요? 청년들의 복지를 저출산인다고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거예요. 저출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데 청년 복지에다가 표피를 맞춰놓고 나니까 하나도 되는 게 없는 것이죠. 되는 게 없는 것이죠. 사회만 시끄럽지 출산율이 올라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올라가질 않아요. 또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 출산, 양육, 돌봄 시스템 구축이 자, 휴가를 가거나 휴직을 하거나 또 여성들의 또 아이를 낳게 되면 경력 단절되는 위험, 두려움, 어린이집이 점점 사라지는데 국가가 대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아이를 돌봐주는 체제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애가 이제 30 넘었고 뭐 32살 됐는데 결혼하면 얼마나 걱정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애가 막 걱정하다가 참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날짜를 잡게 되면 설레이지요. 사방의 사람들이 축복하죠. 축하하죠. 결혼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또 뭐를 또 기다려요? 뭔 좋은 소식 올까? 며느리가 또 아베나 입덧할까? 그런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데 3년 돼도 5년 돼도 오면 기가 딱 찬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다도 절간에가 100일 기도해보는 거예요. 혹시나 애들을 살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잘 들으세요. 애가 임신이 딱 되면은 됐다는 소식 들으면 그때부터 양가의 어머니가 고민이 시작하는 거예요. 잘 누가 키울 건가? 직장생활 하는데 저는 못 키울 끼고 나도 허리가 아프고 식량통을 못 키울 끼고 사돈이 키워야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놓는 순간 사돈끼리가 서로 서먹해가 너 시어머니는 뭐 한다고 집에 놓는데 알아 키우지. 이 집엔 또 뭐라고 그러노? 내가 왜 할 일이 없노? 나는 너무 몸이 많이 겉은 멀쩡해도 속은 다 썩었다. 난 더 이상 알아 못 키운다. 자, 이런 돌봄의 시스템이 없으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니 이게 어떻게 누가 놓겠냐는 것이죠. 누가 놓겠냐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대통령 되는 분들이 저출산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아젠다에 대한 시급성을,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하나에 뭐가 되겠어요? 컨트롤 타워도 없어요. 그 얼마 전에는 인구 조절하는 부위원장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렸어요. 이렇게 중요한 부서 막 세우다 막 자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뭐가 되겠어요? 하는 보는 것 별로 사명감이 없어요. 임명받은 지 얼마 안 돼가 또 다른 거 해보려고 돌아다니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전히 사회적이라고 하는 사회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출산한 여성에 대한 독박을 씌우는 거예요. 네가 낳았으니 네가 알아서 해. 그리 누가 여성이 낳겠어요? 온 가정이 협력하지 않고 남편도 별로 협력하지 않고 주변에 직장에서도 협력하지 않은 이 아이를 내가 어떻게 독박 쓰고 키우느냐? 나는 뭐 하겠다. 이게 현재 흐름입니다. 흐름이에요.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슷한 얘기지만 출산을 기피한 이유가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저희가 자랄 때에도 30살이 되면 아예 가까이 오면 아예 의뢰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 숟가락 몽탱이 가지고 있더라도 아예 결혼해서 살자 이런 생각하는데 요즘 애들 다 같이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못하는 것이지. 못하는 것이지. 어느 대학교에서 조사했는 거 내가 봤는데 여성의 58%는 결혼 안 하겠다는 거예요. 남자도 52%가 결혼 안 하겠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참 기가 차죠. 기가 차죠. 왜 그럴까요? 전쟁터와 같은 삶을 날마다 겪으면서 지쳐버린 것이에요. 국민학교부터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면서 대학 하나 들어가는 거, 취직하는 거 전부 과도한 경쟁을 하면서 내 자식까지 이렇게 과도한 경쟁 속에 살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자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사회 이 구조의 과도한 경쟁, 여기 지쳐버린 것이죠. 옛날 생각을 뭐하고 여유가 없어요. 지쳐버린 것이죠. 좀 전에 얘기했지만 돌봄이나 양육에 대한 시스템 우리 사회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임신 휴가를 받아가 1년을 키웠다. 1년 후에 휴가를 끝나고 직장을 출근했는데 2살짜리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 어디에 맡깁니까? 2살, 3살, 4살 유치원도 안 받아줘. 어디가 맡길 것인가? 직장에서 7, 8시에 오후에 퇴근하면 그 5시면 유치원 문 닫고 가버리면 애를 누가 또 돌봐줄 것인가? 이런 아이에 대한 돌봄에 대해서 불안하니까 자녀를 못 놓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지요. 경력이 단절된다. 주택 문제, 양육비. 이 애들 하나 키우는데 뭐 대학 가는데 1억 5천 든다, 2억 든다, 별소리 하니까 이러다가 평생 벌어가 애들 둘이 키우다 보면 우리 노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돼서 노후까지 걱정하면 심리적인 불안으로 못 키우게 되는 것이죠. 제가 우리 딸이 목사 사모 안 해요. 교회가 제법 큰 교회도 내가 한 번씩 가면은 전에 있던 교회, 야, 사택이 조금 작아요. 그 더위에 가면 에어컨 틀어도 소용없을 정도 좁은 집에 뜨선 김이 나오는데, 그 좁은 집에 조그마한 생활비를 받고 사는 걸 보면 애를 하나 더 낳으라는 말이 입에서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주택 문제가 심각해요. 젊은 사람들은. 심각해요. 가시관이 또 얼마나 변화됐습니까? 그동안에. 요즘 우리 사회가 제일 많은 가구가 1인 가구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게 자연스럽게 돼버렸어. 조금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즘 애들은 돈 벌어가지고 뭐 어디 저금하고 그거 하지 않아요. 방학 되면 다 휴가 가버려요. 휴가 내가지고 그냥 해외여행 가버려요. 이런 사회 속에서 출산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 자아성취라고 하는 것. 자기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걸 우선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 생각 안 합니다. 그 다음 여전히 독박 육아와 성차별 사회. 7번째는 한번 읽어볼까요? 출산이 축복이라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이 정말 기쁨이고 축복이고 그 아이가 새로 생명 태어나면서 온 가정이 즐거움과 행복을 줘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볼까요? 그러면 저출산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겠느냐? 제 짧은 소견입니다. 좀 전에 얘기했던 출산 기피 현상에 대해서 참 제대로 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출산의 환경이 개선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이낙연 총리를 만났을 때도 또 장관들을 만났을 때도 얘기를 했어요. 권했습니다. 코페르니쿠스적인 발상의 전환을 가지고 와라. 돈 몇 푼 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6개월이 되면 25평 아파트 그냥 줘버려라. 줘버려라. 지자체와 협력을 해서 아파트를 곳곳에 많이 세워가지고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면은 집을 한 개씩 줘버려라. 여러분, 첫째 아 자꾸 주려고 하면 첫째 아만 넣는데 둘째를 주게 되면 첫째를 놓은 사람은 둘째를 낳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의 심리라니까. 그런 생각 안 드는겨? 안 드니까 못 놓는 거지. 첫째를 낳아가지고 집이 복잡하고 아 키우기 힘드는데
둘째를 놓으면은 25째 나라에서 그냥 준다. 대출을, 특별 대출을 준다. 그럼 둘째 낳아보지. 내부터 낳아보지. 뭐 헛바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하면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와야 된다. 발상의 전환을. 뭐 500만 원, 100만 원 이거 하지 안 된다. 그거 다 장난치는 거다.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교사들이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권보다 인권이 더 높아가지고 학생 권한이 더 높아가지고 선생들 조롱하기도 어떻게 다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학교 가기 싫어도 갑니다. 애들 가르치러 갑니다. 공무원 너무 힘들어요. 가기 싫어도 가요. 왜? 은퇴하고 나면 30년 이상 하고 나면 나라에서 평생 연금을 주는 그 메리트 때문에 가는 것이에요. 연금이라는 메리트가 있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어도. 그러면 이렇게 지금은 굉장히 불안하게 힘들게 어려워 키워도 자녀를 낳게 되면은 자녀를 낳고 65세가 되면 나라에서 연금을 줘버려라 그냥. 평생토록. 내가 혼자 생각해볼 때 하나 놓은 자녀는 30만 원을 평생 줘버려라. 하나 더 놓으면 20만 원 더 붙여가 50만 원 줘버리고 서희만 70만 원 주고 너희만 100만 원 줘버려라. 그 자녀 낳겠어요 안 낳겠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게 농담이 아니고 이렇게 국가적인 변화가 와야 되는 거예요. 국가적인 엄청난 변화가 와야 돼요. 내가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분이 2부 설교 때 제 방에 와서 목사님 한 가지 꼭 추가하고 싶습니다. 뭐랄까 하나만 놔도 애들 군대 안 가게 해줘야 된다는 거. 뭔가 그 사람들이 젊은 사람 마음에 팍 피부에 와닿는 게 오고 국가가 그냥 모병제로 하지 징병제로 하지 말고 모병을 해서 국가가 다 모집해서 하고 그 자네 놓는 데는 면제시켜 보래요. 그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중에 하나는 인구를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요. 이렇게 나라가 지금 심각하고 시급하고 중요한데도 인구를 전담하는 장관이 없어요. 인구청을 만들든지 인구계획부를 만들든지 뭐라고 이름 지어서 공무원 500명, 1000명을 데리고 있는 장관이 있어야 이걸 총괄해가지고 계획을 쫙쫙 세울 건데 이 부서 찔끔 저 부서 찔끔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 국회에서 맨날 그 사람들 동물국회 아니에요? 동물원이 거가 있더라고. 맨날 싸움하지 뭐 하나 내놓는 게 없어. 싸움하지 뭐 하나 내놓는 말이지. 예?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구가 심각한데. 이게 지금 서글픈 정치 현주소예요. 마지막 5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도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국가적인 믿음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내보다 더 좋은 세상을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자녀를 낳고 싶지 않겠어요.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양육,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신 말씀을 충실히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안고 안수하시며 축복했습니다. 그 당시 어린아이들을 멸시하고 숫자에 들지도 않던 시절에 어린아이들을 실족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며 천군 어린아이와 같아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들이 늙어가는 대한민국을 보면서 다시 젊어지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의 후손이 길이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